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요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거 인정하기 되게 지금은 섣부르다. 그리고 일본 은행 자체도 혹은 일본의 내각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증시가 한국만 빼고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한국 증시 상승폭도 제법 괜찮았고 뉴욕 증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아직은 시장에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가 보는 요사이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한 달 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사상 최고가라는 기사를 그렇죠. 네. 증시에서도 그 시장 앱 깔아두신 분들은 네. 또 이 네, 종목이 맞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일단 그 2월 장에서 제일 큰 변수라고 했던 개인 소비 지출 PCE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근원 PCE가 전월비 0.4가 올랐는데 네. 시장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되게 높은 숫자 아닙니까? 높은 숫자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CPI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근데 CPI는 시장의 기대보다 좀 높아서 시장이 약간 또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나와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2달 전에 여기 나와서 또 무슨 말씀드렸냐면 요즘 시장은 정말 희망회로의 끝판왕인 것 같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네. 모든 악재를 소화하고 앞으로 전진.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이슈를 소화하고 앞으로 전진. 그 소화제는 뭐예요? 우선은 AI 쪽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볼 때는 AI나 그 고성능 반도체 이쪽 부분이 견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소화제의 이름은 엔비디아. 엔비디아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영국의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네. 중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이슈가 나온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PCE 지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전월비가 0.1이었단 말이에요. 근원 PCE가. 근데 이게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싶긴 한데 여하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요걸 빠르게 소화를 하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하잖아요. 작년, 반년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 수백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떨까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에 반년 전에는 우리가 갈 길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가보자라는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작은 글자로 쓰는 인플레이션. 자 이제 소문자. 예, 소문자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네. 어떨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에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거야라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도는 이미 시장에서 저는 다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6월에 처음 있어서 올해 한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연준의 뭐 여러 지역 연준 총재들이나 연준의 이사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보다는 약간 좀 더 보수적인 관점. 그래서 올 말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올해 연말이요? 올 말에 그러니까 아예 4분기쯤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아야 할 데이터가 앞으로 3월이잖아요. 지금 네. 한 6개월치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박윤미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근원 PCE가 여전히 2%대 후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나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성의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보험성. 그러니까 너무 브레이크를 세게 밟다 보면 이게 부러져 버리니까 경제가 갑자기 급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인하를 해놓고 경제가 너무 빨리 쿨다운되는 거는 막는 방향으로 가는 보험성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라는 건 보험성 인하를 생각하기엔 너무 지표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던가 네. 여전히 얼마나 일자리들이 생기는지 이런 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보험성 인하에 대한 얘기는 저는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한 2, 3개월 정도 늦게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6월에 시작할 것 같다고 하면 뭐 기계적인 건 아닙니다만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분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기.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금리 인하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 자산 시장의 금리 인하라는 게 호재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AI라는 너무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금리 그게 뭐였지? 먹는 건가? 약간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터널을 한복판을 박은미 선생님이랑 저랑 빛도 안 들어오는데 한 10명쯤 지나가면 맨 앞 사람의 허리를 걸고 하나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맨 앞 사람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게 좋죠. 그게 언제냐면 사실 제 비유에 따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금리가 계속 올라간 채로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아직 안 보일 때, 이럴 때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빛이 스멀스멀 터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뛸 수 있는 사람은 뛰어서 나가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걸어서 나가는 거고 이러는 거죠. 그때부터 약간 각자 도생의 개인 플레이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식 시장에 대입해 보면 작년에는 매크로 팩터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가시권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결국은 펀더멘털, 기업들의 펀더멘털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국제결제은행 BIS가 전 세계가 인플레 파이팅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살아남았다. 이 약간의 안도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즘 세계 경제 전망 나오는 업데이트들을 보시면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는 서서히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어쨌든 경기가 조금 다운되긴 할 텐데 미국은 잘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 버티고 유럽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안 좋고 뭐 전반적으로 잘 버틴다.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경제는 중국. 중국은 어떻게 풀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야 우리가 고금리도 견뎠는데 앞으로 나아질 거야. 약간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일사후퇴 때도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요때 요 정도 못 견디겠어. 이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가 살아나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그래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보니까 파월 의장에게 서한도 보내고 금리 내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압박들이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런 압박에 굴해서 미국 연준이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실패고요. 실패. 네. 왜 그러냐 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인하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경제 지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연미 선생님 지금 나가서 후배들 밥 사주고 싶은데 밥 한 그릇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면 이거 한 2년 전에는 나 10,000원이면 한 그릇씩 다 사주고 후회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테이크 집 가서 햄버거를 시켜 드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변수인데 지금 금리를 섣불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금리 인하를 좀 뒤로 미는 것 같은 이유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면 어떡하냐. 특히 미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지금 잡힌 것 같지 않은데 괜히 섣불리 금리를 인하했다가 경제활동이 다시 더 활발해지면서 이 부분들이 다시 튀어오르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올 11월에 대선을 하는데 중간에 인플레이션 잘 떨어지다가 한 6, 7월쯤 탁 튀기 시작해서 한 7, 8월쯤 금리 약간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서 불안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거에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패라고 봅니다. 아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파월 의장만은 아니겠죠. 내가 이런 서한 보냈다. 그러니까 나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이기도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보낸 그 서한은 아마 본인의 지지자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애썼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앞서서 잠깐 그 AI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야 이쪽은 배터리가 떨어지질 않는구나. 그리고 놀랐다가 하루 만에 다 대부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세를 두고 일단 의견이 엇갈려요. 실적이 있으니까 거품 아니다. 다른 한쪽은
주요 차티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지표는 이런 그래프는 25년 만에 처음 본다. 곧 떨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희 PE라고 하는데 Price Earning Ratio라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최근이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44 정도인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높았을 때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44까지 올라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물론 네. 일부에서는 AI니까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AI가 긁지 않은 로또처럼 더 터질 거라고 하면 가능도 할 텐데요. 이코노미스트지가 얘기했던 두 가지 핵심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두 가지가 첫째는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 가격이 나온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저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결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을 불태웠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미국 이시에서 독일이나 뭐 유럽의 큰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최근에 법인세가 계속 깎이고 있답니다. 이게 법인세가 깎이면서 결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 중에 세금을 낼 게 줄어들고 그것들을 배당의 형식으로 이제 나눠주면서 사실 주식시장이 조금 더 뜨겁게 달아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갈 요인을 주는군요. 네,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처음으로 최근 한 20-30만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나라들에서 법인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약간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네. 사실 그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요체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결국 세금 늘리겠다는 게 또 한 축인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법인세 인하의 기조라는 것이 네.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숫자들을 구성했던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저금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한 20년간의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조금 앞으로도 이런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식과 지수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반대 논거는 AI 터진다. 와, AI는 지금 뭐 약간 AI잖아. 이거면 네. 설명이 끝나는 것처럼. 아니 그 비슷한 상황을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그 부루마블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광기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ETF로 저변이 넓어진 거 하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있는 거. 기관이 엄청나게 기관이 사들이니까. 엄청나게 9개 기관이 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 하나고 반감기 이슈 올 한 4월쯤 있을 반감기 이슈.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채굴해야 되는데 채굴하는 노력을 2배로 들여야 되는데 채굴량은 똑같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반감기인데 반감기 때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많이 올랐거나 어떨 때는 반감기 한 4년마다 오는데 최근에 반감기는 굉장히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슈들이 다 묻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둘 다 서로 아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은.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알았는데 꾸준히 알던 내용 가지고 한때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이거 좀 희한하다 싶기도 하고 그 반감기도 교수님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량은 그대로란 얘기인데 그거 주고 이렇게까지 오른다? 이게 심리의 영역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하면 이제 에셋 밸류 자체는 없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움직이는 아주 큰 부분이 심리적인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고 못 하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네.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게 되는 운명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계에서도 비트코인을 좀 옹호하시는 분들은 잘 보면 가치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혹은 가치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저는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이런 의심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달려가고 있으니 참 이게 튤립 투자 열풍 그때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 근처에 있는 일본 증시도 4만 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가장 일본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회사가 연말쯤 달성할 거라고 제시했던 숫자거든요. 네. 이걸 시원하게 넘어버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제일 큰 증시 상승의 동력은 뭐예요? 저는 엔저가 제일 큰 엔저.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작년 한 5월부터 엔저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또 우연치 않게 일본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그리고 증시도 그때 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증시가 많이 튄 기업이 물론 저희가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7인의 사무라이 안에 한 4개 기업 정도는 반도체 기업이고 2개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사실 엔저 때문에 미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 같은 게 많이 생긴 네. 부분 토요타 스바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의 증시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본의 최근 들어 반도체가 왜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분은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요즘 반도체들은 대부분 또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네. 예전에는 범용 반도체였다면 그럼 애플 같은 데가 TSMC 같은 회사에다가 엄청나게 주문을 주는데 사실 여기가 대만에 있다 보니까 양안 관계 때문에 조금 항상 불안하다. 불안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어쨌든 간에 외교 정책 중에 하나는 좀 더 안전한 공급망으로 가는데 그 공급망을 우방국 그러니까 양자 중심이 아니고 우방국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겠다라는 거라고 본다면 그 우방국 중에 일본을 아주 그 톡톡하게 써 먹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쿠마모토 같은 데다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런 부분들하고 저는 또 묶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저에 관련돼서는 확실히 일본의 자동차 업계들의 가격 경쟁력 지금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가 주식을 보니까 올 1월 1일에 비해서 3월 1일 날 2달 만에 주식이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가총액도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TSMC에 네. 이은 아시아 2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제일 크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엔저 기업이익으로 연결된 거 플러스 최근 들어서 있었던 뭐 주가 부양 정책 같은 거 그래서 지배구조 같은 얘기 네. 이런 얘기들을 한 거 그래서 PBR 얘기 이런 것들이 조금 곁가지로 묻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일본 경제가 일단 성장률을 보면 지난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 역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항상 경제가 좋을 때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경제가 일단 진짜 좋은 거냐, 펀더멘털이 정말 좋아지는 거냐 이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아베 내각 때부터 그린 큰 그림이 이제 결실을 본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엔저를 해야만 했던 상황에 엔저를 하다 보니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면 진짜 큰 그림이 빛을 발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일본은행 분들 안 들으시겠죠. 저는 전자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정책을 하던 것이 잘 때가 맞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운칠기삼이다. 네, 그런 부분 네.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것도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문제인 나라였는데 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엔저면 수입 가격 비싸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게 100% 야 10년 동안 이거 줄기차게 정책을 잘했더니 야 낙수로 막 돌을 네. 뚫었더니 한 10,000년 정도 돌을 뚫었더니 물방울이 돌을 뚫더라. 그거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그래요. 힘듭니다. 이게 어쨌든 증시가 워낙 뜨거우니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터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평하기를 그리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을 조만간 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요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거 인정하기 되게 지금은 섣부른 거. 섣부르다. 그리고 일본 은행 자체도 혹은 일본의 내각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 4월에 있을 일본 통화정책 회의를 결과를 좀 봐주시면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저희가 보통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에다 총재 들어오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우리가 그동안 초완화 정책했던 걸 평가해봐라. 근데 그 평가 시점이 한 1년 되는 게 올 4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3월에 일본의 춘투가 있잖아요. 네. 춘투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고 결국은 일본에서 지금 원하는 건 일본의 정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간에 임금 상승으로 연결이 되면서 가계 소득이 두터워지고 그래서 물건을 더 사게 되고 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불이 붙어서 체계적으로 생기는 걸 원하는 건데 예전엔 여기에 불이 안 붙었던 그렇죠.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는 결국 임금 상승이 얼마나 생기는 거냐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임금 상승이 못 따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저희 실질 임금은 사실은 뭐 100원을 내가 더 버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막 150원이 막 올라가 버려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거가 최근엔 벌어졌던 일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런 임금 상승과 소비 상승, 내수 이런 쪽의 얘기로 이제 조금 전달 경로가 이어지면 네. 그때가 안정적으로 생기면 그때 돼서 뭐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갈지라고 말씀을 아마 그쪽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거기서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일본이 좋았다고. 근데 결국은 이 불이 내수로 붙느냐가 일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채널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임금이 얼마나 오르느냐인 것 같습니다. 4월에 통화정책 회의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를 하겠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우리 경제에서 지금 뭐 서비스 쪽이나 임금 상승도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화 정책을 지금 일본이 하는 게 굉장히 완화 정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방향을 꺾기보다는 천천히 방향을 꺾을 테니까 시장은 너무 놀라지 말아라 정도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렌은 한 번 울린다. 네. 근데 사이렌이 울리면은 증시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 참을 확 끼얹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본은행이 걱정을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 안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시장이 너무 찬물을 끼얹어서 갑자기 지금 무드가 좋은데 여기다 산통을 깨기는 아마 싫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되게 지금 무섭게 말하고 있어. 하지만 시장은 무서워하지 않는 수준으로. 네네네. 나 지금 이빨 꽉 깨문 거야. 웃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네네. 그럴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는 1월에는 부진했고 2월에는 상승률이 괜찮았습니다. 이 와중에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여기 가세를 한다고 해요. 이 분위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증시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정책이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야죠. 일관적으로 해야죠. 일본이 2013년부터 플랜 세우고 했던 것처럼 네. 지금 한 10년 넘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치밀하게 일관적으로 해야죠. 그래요. 이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망 혹은 여러 가지 엇갈리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생각이 같은 그럼요. 거잖아요. 네. 올해 심은 씨앗이 10년 뒤에 우리 증시를 막 끌어올린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지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